여보, 어디야? 왜 계속 전화를 안 받아? 손이 떨렸습니다. 장례식장 복도에 혼자 서서 남편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박서연은 1시간 전에 엄마가 돌아가셨다고 전화했었어요. 목이 메었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전화 너머로 들려온 건 뜻밖의 대답이었어요. 미안해, 비행기라서 전화 꺼져 있었어. 비행기요? 심장이 쿵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에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갑자기 무슨 비행기야? 사실 일주일 동안 부모님이랑 형이랑 제주도에서 놀려고 왔어. 그 순간 세상이 조용해졌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신 바로 그날이었어요. 남편 강민호와 시댁 가족들은 제주도에서 여행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비행기 타면 1시간 거리잖아. 바로 와줄 수 있지? 나 혼자는 정말 감당이 안 돼. 제발. 서연의 목소리가 떨리며 애원했습니다. 제발 와달라고, 옆에 있어 달라고요. 혼자서는 정말 버틸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한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여보, 친엄마 장례식도 아니고 계모 장례식인데 중요하지 않잖아. 머리가 하얘지는 것 같았어요. 계모 장례식이라니 서연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엄마였는데요. 핏줄이 아니라서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 여행 가려고 호텔이며 렌터카며 다 예약했어. 수수료가 거의 절반이야. 취소는 정말 아닌 것 같아. 수수료가 아깝다는 거예요. 엄마 장례식보다 말이죠. 우리 엄마가 부른다. 이따 전화할게. 뚝 전화는 그렇게 무정하게 끊어졌습니다. 서연은 그 자리에 멈춰서서 장례식장 복도를 바라봤어요. 너무나 조용했고 자신의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멀리서 연불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죠. 손에 쥔 핸드폰이 땀으로 축축하게 젖어 있었어요. 눈물인지 땀인지 구분이 안 되는 것들로요. 수수료가 아까워서, 계모니까 중요하지 않아서 못 온다는 거였습니다. 서연은 그날 밤 혼자 빈소를 지켰어요. 조문객들께 인사하고 음식 챙기며 엄마 곁에서 밤새 울었습니다. 남편도 시댁 식구도 아무도 없이 말이죠. 빈소 한쪽 구석에는 엄마 영정이 놓여 있었어요. 흰 국화가 가득 놓인 제단 앞이었습니다. 엄마는 사진 속에서 온화하게 미소 짓고 계셨어요. 서연은 엄마 사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차가운 마룻바닥이 무릎에 닿는 게 느껴졌죠. 엄마, 미안해요. 제가 좋은 사람 만나지 못해서요. 눈물이 뚝뚝 떨어져 하얀 국화 꽃잎을 적셨습니다. 장례식이 모두 끝났을 때 서연은 결심했어요. 남편과 함께 살던 집으로는 돌아가지 않겠다고요. 대신 엄마가 남겨주신 강남 빌라로 향했습니다. 변호사에게 며칠 전 열쇠를 받아뒀거든요. 택시 안에서 핸드폰 화면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무너지고 있을 때 당신들은 제주도에서 웃고 있었겠지. 눈물이 뜨겁게 흘러내렸지만 이번엔 다른 종류의 눈물이었습니다. 슬픔만이 아니라 분노도 섞여 있었거든요. 이제 가만두지 않을 거야. 주먹을 꽉 쥐자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어요. 택시가 강남 한복판으로 천천히 들어섰습니다. 밤이었지만 거리는 환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빌딩들의 네온 사인이 화려하게 반짝였죠. 고급 빌라 단지 앞에 차가 멈춰 섰습니다. 서연은 택시비를 건네고 10,000원짜리 지폐가 기사 손에 넘어가는 걸 봤어요. 빌라 현관문을 여니 엄마 향기가
은은하게 났습니다. 라벤더 향이었고 엄마가 늘 사용하시던 방향제 냄새였어요. 거실 불을 켜자 샹들리에에서 따뜻한 빛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이탈리아산 크림색 가죽 소파가 눈에 들어왔어요.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벽면에는 엄마 사진들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어요. 젊었을 때 모습부터 나이 드신 후 모습까지 있었죠. 모든 사진 속에서 엄마는 늘 혼자였습니다. 가슴이 저며왔습니다. 엄마는 평생을 혼자 보내셨던 겁니다. 따르릉 핸드폰이 울렸어요. 남편이었고 아마 제주도에서 돌아왔나 봅니다. 서연은 받지 않고 문자만 확인했어요. 여보, 나 서울 도착했어. 장례식장 가면 돼? 서연은 문자를 보며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지금 장례식은 벌써 끝났어요. 당신이 놀고 있을 때요. 답장을 보냈고 곧바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뭐, 벌써 끝났다고? 언제 끝났는데? 민호는 정말 놀란 목소리였습니다. 당신이 제주도 바다 보고 있을 때요. 서연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여보, 그게 아니라 내가 정말 바빴기도 했고, 여행 취소도 어렵고, 또 변명이에요. 지금까지 계속 그랬듯이 말이죠. 이제 됐어요. 뭐가 됐다는 거야? 우리 사이요. 이제 끝이에요. 민호가 잠시 당황하는 게 전화 너머로 느껴졌습니다. 평소 같으면 서연이 절대 이런 말을 하지 않았거든요. 여보, 너 지금 화가 나서 그러는 거지? 집에서 보자. 우리 집에 있어. 여전히 서연이 단순히 삐져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아니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 집에 돌아갈 생각 없어요. 뭔 소리야? 어디 있는데? 너 설마 친구 집에 있는 거야? 당신이 알 필요 없어요. 야, 박서연,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장난해? 민호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평소처럼 서연이 고개 숙이고 들어올 거라 생각했나 봐요. 장난이 아니에요. 정말 끝이에요. 서연은 조용히 전화를 끊고 핸드폰을 소파에 던졌습니다. 큰 창문 밖 풍경을 바라봤어요. 야경이 반짝이고 수많은 불빛들이 별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일어나 엄마 방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침대 시트에서 엄마 향기가 은은하게 났어요. 베개를 끌어안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이제 딸이 달라질 거예요. 더 이상 당하고만 살지 않을게요. 하지만 이번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결심이었어요. 창밖 별들이 반짝이며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았습니다. 석 달 전이었습니다. 서연이 새엄마를 다시 만나게 된 바로 그날이요. 시장에서 장을 보고 집에 돌아와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당근을 들고 껍질을 벗기고 있었죠. 그때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혹시 박서연 씨 되시나요? 네, 맞는데요. 강남병원 사회복지과입니다. 김혜숙 씨 보호자 되시죠? 김혜숙.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몇십 년 만에 처음 듣는 새엄마 이름이었거든요. 손에 들고 있던 당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서연도 주저앉았어요.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김혜숙 환자분 보호자이신 박서연 씨 맞으시죠? 환자분이 응급실에 계신데 보호자가 필요해서 연락드렸어요. 엄마가요? 엄마가 병원에요? 어떻게 제 연락처를 아셨어요?
환자분께서 응급 연락처로 알려주셨습니다. 지금 상태가 좋지 않으셔서 빨리 와주시면 좋겠는데요. 지금 갈게요. 서연은 냉장고 문도 닫지 않은 채 뛰쳐나갔습니다.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달려가는 내내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엄마를 만난다는 생각에 무서우면서도 설레었거든요. 병원은 정말 컸습니다. 로비부터 웅장하고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안내 데스크에서 응급실 위치를 물어보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층수가 올라갈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응급실에 도착해서 간호사에게 김혜숙 환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간호사가 안내해준 병실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문 너머로 엄마가 계신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손이 떨려서 문고리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20년 동안 그리워했던 엄마를 이제 만난다는 게 현실인가 싶었어요. 용기를 내서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본 모습에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어요. 그렇게 예쁘고 젊었던 엄마가 이제는 앙상하게 마른 할머니가 되어 계셨습니다. 살이라고는 하나도 없이 뼈만 남은 것 같았고요. 얼굴은 잿빛으로 변해 있었어요. 머리카락도 하얗게 새어서 처음에는 다른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했어요. 서연을 바라보는 그 따뜻한 눈빛은 옛날 그대로였습니다. 엄마도 서연을 보고 깜짝 놀라셨어요. 눈이 동그래지시더니 입술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이, 우리 서연이 맞지? 엄마. 서로 한참을 바라보다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껴안고 울었어요. 엄마, 엄마. 서연아, 우리 서연이 정말 많이 컸구나.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모두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엄마 품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마르고 작아지셨지만 그 온기만은 그대로였어요. 엄마, 이렇게 아프면서 왜 연락 안 했어요? 왜 혼자 이렇게 힘들어 하셨어요? 아픈 엄마가 너한테 어떻게 짐이 돼? 서연이는 누구보다 행복해야 해. 내 딸이니까. 엄마는 여전히 서연을 걱정하고 계셨습니다. 자신은 이렇게 아픈데도 말이에요. 엄마가 짐이 아니에요. 엄마는 제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에요. 왜 이제서야 연락하셨어요? 서연아, 엄마가 정말 보고 싶었어. 하루도 너를 잊은 적이 없었어. 하지만 연락할 용기가 없었어. 왜요? 너한테 상처만 줬잖아. 떠나면서 얼마나 힘들게 했는데 다시 나타나서 또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았어. 엄마가 눈물을 흘리시는 걸 보니까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그날부터 서연은 엄마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힘든 세월을 보내셨더라고요. 엄마는 아버지와 헤어진 후 평생 혼자 사셨다고 했어요. 아버지와의 결혼 실패로 너무 큰 상처를 받으셨나 봅니다. 다시는 결혼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어. 한번 실패하고 나니까 무서웠어. 또 누군가를 믿고 의지했다가 배신당할까봐. 더 충격적인 건 친정에서도 외면받으셨다는 거였어요. 이혼한 딸은 우리 집 딸이 아니라고 하시더라. 다시는 집에 오지 말라고 가문에 먹칠했다고. 그렇게 정말 혼자가 되신 거예요. 의지할 곳 하나 없이 말이에요. 생계를 위해서 정말 안 해본 일이 없으셨다고 합니다. 식당 설거지부터 시작해서 가정집 파출부, 공장 포장 작업, 새벽 신문 배달까지 손에 굳은 살이 박히도록 일하셨대요. 그때는 정말 힘들었어.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지. 그러다가 조금씩 돈을 모아서 부동산 투자를 시작하셨다고 해요. 작은 원룸부터 시작해서 점점 큰 건물들로 확장하셨던 겁니다. 엄마가 정말 대단한 분이셨어요. 처음에는 1,000만 원으로 시작했어. 작은 원룸 하나를 사서 월세를 받기 시작했지. 그 돈으로 또 다른 집을 사고 조금씩 조금씩 늘려갔어. 운이 좋았나 봐. 투자한 건물들 값이 계속 올라서 그렇게 악착같이 살다 보니까 이렇게 큰 재산이 생겼어. 1년 전부터 몸이 아프기 시작하면서 모든 걸 정리하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강남의 고급 빌라 한 채와 300억짜리 빌딩 한 채요. 모든 걸 서연에게 남겨주시려고 벌써 변호사를 통해 처리해 두셨다고 하더라고요. 선영아, 엄마가 너한테 해준 게 없어서 미안해. 제대로 된 엄마 노릇도 못했는데 이것밖에 남겨줄 수 없어서. 엄마, 그런 말씀 마세요. 엄마가 저한테 사랑을 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게 제게는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한 거예요. 우리 선영이는 정말 착해. 이렇게 좋은 딸을 둬서 엄마가 행복해. 그 후 3달 동안 서연은 매일 병원으로 출퇴근했습니다. 남편에게는 아픈 친구를 돌봐준다고 거짓말하고요. 들킬까봐 조마조마했지만 다행히 남편은 별로 관심 없어 하더라고요. 20년 같은 석 달이었어요. 잃어버렸던 세월을 보상받는 느낌이었거든요. 엄마와 함께 밥도 먹고 옛날 이야기도 하고 때로는 함께 울기도 했습니다. 엄마는 서연에게 계속 미안해 하셨어요. 선영아, 엄마가 너를 두고 떠나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정말 미안해. 그때 함께 데려갔어야 했는데. 엄마, 저는 괜찮았어요. 엄마가 행복하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우리 선영이는 정말 착해. 엄마가 이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딸이야. 엄마는 서연의 결혼 이야기도 많이 물어보셨습니다. 하지만 시댁에서 받는 스트레스나 남편의 무관심 같은 건 절대 말하지 않았어요. 엄마가 걱정하실까 봐서요. 선영이 남편분이 잘해줘? 네, 엄마 정말 잘해줘요. 시어머니는 어떠시고? 좋으세요. 저를 딸처럼 생각해 주세요. 모두 거짓말이었지만 엄마를 안심시켜드리고 싶었습니다. 엄마가 편안히 떠나실 수 있도록요. 엄마의 상태는 점점 악화됐어요. 마지막 주에는 거의 말씀도 못하시고 서연의 손만 꽉 잡고 계셨습니다. 선영아, 사랑해. 정말 사랑해. 그것이 엄마의 마지막 말씀이었어요. 엄마가 돌아가시던 날 서연은 정말 혼자였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모든 걸 혼자 처리해야 했죠. 조문객도 거의 없었고 엄마를 아는 사람도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슬픔을 혼자 감당할 수 없어서 남편과 시댁에 전화했던 거예요. 제발 와달라고.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다고 애원했는데요. 그들은 제주도 여행이 더 중요했던 겁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서연은 다짐했습니다. 이제 시댁에서 당하고만 사는 박서연은 죽었다고요. 엄마가 물려주신 이 재산으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거라고요. 자신의 존엄을 지킬 줄 아는 사람으로 변할 거라고요. 당신들, 내가 어떻게 나오는지 두고 보세요. 스스로 만든 함정에서 알아서 빠져나와 보세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내가 받은 상처를 똑같이 돌려줄 테니까요. 이제 모든 게 달라질 거예요. 오늘부터 서연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거거든요. 3달 전
병원 침대에 누워 계신 엄마를 보는 순간이었습니다. 서연의 머릿속에는 오래된 기억들이 물밀듯 밀려왔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였죠. 집은 작은 반지하 월세방이었고 아버지는 날품팔이로 생계를 이어가셨습니다. 그날도 아버지는 새벽에 나가셨고 서연은 혼자 학교 갈 준비를 했어요. 낡은 책가방을 메고 현관문을 열려는데 안방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사는 거야? 친엄마의 날카로운 목소리였어요. 애 하나 제대로 먹이지도 못하면서 무슨 남편이야? 아버지의 낮은 목소리가 뒤따라 나왔습니다. 미안해. 조금만 더 참아줘. 내가 곧 일자리 구할게. 참으라고? 벌써 몇 년째 똑같은 소리야. 쾅, 안방 문이 열리며 엄마가 나왔어요. 손에는 큰 가방을 들고 계셨습니다. 서연과 눈이 마주쳤지만 엄마는 고개를 돌렸어요. 엄마, 어디가? 대답 없이 현관문을 열고 나가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엄마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요. 7살 서연은 그때 깨달았어요. 자신이 가난한 집에 태어난 게 짐이 됐다는 걸요. 아버지는 더욱 열심히 일하셨지만 생활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새벽 4시에 나가서 밤 12시에 들어오시는 날들이 계속됐어요. 지친 아버지의 뒷모습이 서연의 눈에는 너무 슬퍼 보였습니다. 3학년이 되던 봄이었어요. 어느 날 아버지가 낯선 여자분을 집에 데려오셨습니다. 서영아, 이제부터 이분이랑 같이 살 거야. 그분이 바로 김혜숙, 서연의 새엄마가 될 분이었어요. 정말 예쁘고 다정해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아버지보다 10살은 젊어 보이셨고 서연을 보는 눈빛이 따뜻했거든요. 하얀 블라우스에 베이지색 치마를 입고 계셨어요. 손에는 분홍색 케이크 상자를 들고 계셨습니다. 서영이 좋아하는 딸기 케이크 사왔어. 같이 먹을까? 하지만 9살 서연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친엄마도 자신을 버리고 갔는데 핏줄도 아닌 이 사람도 언젠가는 떠날 거라고 생각했죠. 절대 엄마라고 부르지 않을 거야. 서연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계속 아줌마라고만 불렀고 밥도 같이 안 먹고 말도 안 했어요. 정말 삐딱하게 굴었습니다. 서영아, 학교 어땠어? 아줌마가 왜 궁금해요? 오늘 뭐 먹고 싶어? 아줌마가 해주는 건 안 먹을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철없었어요. 그분을 얼마나 속상하게 했을까요? 하지만 그때 서연은 무서웠습니다. 낳아준 엄마도 나를 버리고 갔는데 이 사람도 언젠가는 떠날 거라는 생각뿐이었거든요. 어린아이가 자신을 지키려는 방어막 같은 거였을 거예요. 상처받기 전에 먼저 벽을 쌓는 거죠. 그런데 그런 서연에게도 김혜숙은 변함없이 다정했습니다. 매일 아침 도시락을 싸주시고 학교에서 돌아오면 간식을 준비해 두셨어요. 서연이 아무리 차갑게 굴어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느 날은 서연의 책상 위에 새 연필과 공책이 놓여 있었어요. 표지에는 서연이 좋아하는 만화 캐릭터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아줌마가 서연이 좋아하는 거 알아서 샀어. 예쁘지?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 공책을 소중히 간직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서연이 학교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동네 슈퍼에 들렀거든요. 초콜릿 과자 하나를 집어들고 돈을 내려고 주머니를 뒤졌어요. 500원짜리 동전을 꺼내 카운터에 놓으려는데요. 슈퍼 아저씨가 갑자기 서연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야,
너 돈 안 내고 가려고 했지? 아니에요. 돈 내려고 했는데요. 서연은 손에 쥔 동전을 보여줬어요. 거짓말하지 마. 내가 다 봤어. 슈퍼 안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하나둘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정말 억울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때였습니다. 아저씨,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뒤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김혜숙이 서 있었습니다.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표정이었어요. 얼굴이 굳어 있고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아, 이 아이 어머니세요? 이 아이가 돈도 안 내고. 잠깐만요. 우리 서연이가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김혜숙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본 건 처음이었어요. 제가 서연이를 낳고 키우는 내내 한 번도 거짓말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설사 진짜 실수로 그런 일이 있었다 해도요. 아이한테 그렇게 말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 순간 서연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핏줄도 아닌 자신을 자기가 낳은 아이처럼 말하는 거예요. 슈퍼 아저씨가 당황하는 게 보였습니다. 아이는 실수할 수 있어요. 하지만 어른이 아이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는 건 용서할 수 없어요. 특히 부모 없는 아이라는 말은요. 김혜숙은 서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서연아, 엄마가 믿어. 우리 딸은 그런 아이가 아니야. 우리 딸이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가 무너졌어요. 지금까지 쌓아 올렸던 모든 벽들이 와르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김혜숙은 슈퍼 아저씨에게 과자값을 내고 서연의 손을 잡고 밖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잠시 길가에 멈춰서 서연의 어깨를 꽉 안아줬습니다. 집에 돌아가는 길에 서연은 계속 울었어요. 김혜숙도 같이 울었습니다. 서연아, 미안해. 엄마가 더 빨리 와줬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엄마. 그날 처음으로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김혜숙이 깜짝 놀라더니 눈물을 뚝뚝 흘리셨어요. 서연이가 엄마라고 불러줘서 정말 고마워. 엄마는 서연이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해. 정말로. 그날부터 두 사람은 정말 진짜 모녀가 됐습니다. 그렇게 5년이 흘렀어요. 다른 집 아이들처럼 함께 쇼핑도 하고 함께 요리도 했습니다. 밤늦게 이야기도 나누고 모든 걸 함께 했어요. 엄마는 정말 젊고 예뻤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다닐 때면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눈빛으로 쳐다보곤 했거든요. 그런 엄마가 30대 초반인데도 불구하고 아이를 갖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서연이면 충분해. 엄마한테는 서연이가 전부야. 서연은 그 말이 정말 기뻤습니다. 그렇게 천국 같은 날들을 보냈어요. 아버지도 안정적으로 택시 일을 하시고 엄마는 집에서 서연을 돌봐주시고요. 정말 평범하지만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행복했던 걸까요? 서연이 고등학교에 들어갈 무렵부터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IMF가 터지면서 승객들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택시를 잡는 사람들도 적어지고 아버지가 기다리는 시간만 길어졌어요. 그런 시간들이 문제였습니다. 동료 기사분들과 시간을 때우다 보니 자연스럽게 화투를 치게 됐나 봐요. 처음엔 정말 심심풀이로 1,000원, 2,000원 하는 작은 돈으로 시작했는데요. 언제부턴가 그 금액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10,000원, 20,000원, 그러다가 100,000원, 100,000원까지요. 아버지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집에 늦게 들어오시고
엄마와 자주 다투시고요. 그러다가 급기야 동료분들한테 돈을 빌리기 시작하셨습니다. 밤마다 큰 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어요. 서연은 방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떨고 있어야 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계신 엄마를 바라보며 서연은 생각했어요. 그때 엄마가 떠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하지만 이미 지나간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거가 있었기에 지금의 서연이 있는 거겠죠. 엄마의 손을 꽉 잡으며 서연은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엄마가 남겨주신 것들로 당당하게 살겠다고요. 장례를 치른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서연은 엄마가 남겨주신 강남 빌라에서 조용히 지내고 있었어요. 남편 강민호에게서는 더 이상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시댁에서도 아무 소식이 없었어요. 마치 서연이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처럼요. 어느 날 오후 김정우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연 씨, 축하드려요. 소유권 이전이 모두 완료됐습니다. 이제 정식으로 빌라와 빌딩이 서연 씨 소유예요. 전화를 받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건물에 좋은 카페가 있다던데 거기서 케이크라도 함께 하시죠. 변호사와 약속을 잡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오늘 아침에 모든 임차인들에게 건물주가 바뀌었다는 공지를 보냈다고 했어요. 오후 2시 서연은 논현동 빌딩으로 향했습니다. 택시에서 내려 빌딩을 올려다봤어요. 15층짜리 현대적인 건물이었습니다. 로비층에는 유명한 카페와 레스토랑들이 들어와 있었어요. 내가 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니 아직도 꿈만 같았습니다. 관리소장이 로비에서 서연을 기다리고 계셨어요. 안녕하세요. 곧 새로운 건물주가 되실 박서연님이시죠? 네, 안녕하세요. 축하드립니다. 전부터 어머님으로부터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건물 구경시켜 드릴게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관리소장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1층부터 3층까지는 상업시설이고요. 4층부터 15층까지는 사무실이에요. 현재 공실은 하나도 없고 모두 임차되어 있습니다. 8층에서 잠시 멈췄어요. 8층은 꽤 오래된 임차인이에요. 복도를 걸어가니 회사 간판이 보였습니다. 서연은 그 간판을 보는 순간 숨이 멎을 뻔했어요. 테크라인 솔루션. 시댁에서 운영하는 회사였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사무실 안이 보였어요. 남편이 앉아있는 자리도 보이더라고요. 지금 서연을 무시하고 있는 바로 그 남편 말이에요. 곧 당신들 건물주가 저예요. 그런 생각을 하니까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관리소장은 서연의 표정 변화를 눈치채지 못한 채 계속 안내했어요. 꼭대기층은 펜트하우스로 되어 있어요. 현재는 대기업 임원분이 개인 사무실로 쓰고 계세요. 고층에서 내려다본 강남 풍경은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아. 건물 관리는 어떻게 되냐고 물었어요. 저희 관리업체에서 모든 걸 처리해 드려요. 임대료 수금, 건물 관리, 임차인 관련 업무까지요. 건물주님은 편안히 계시면 됩니다. 구경을 마치고 1층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로비에는 건물 안내도가 있었는데 각 층별 임차 업체들이 적혀 있었어요. 이제 이들의 임대료가 제 수입이 되는 거구나. 한 달에 1억 2천만 원이요. 지금까지 살면서 상상도 못했던 돈이었습니다.
관리소장과 인사를 나누고 1층 카페로 들어갔어요. 변호사님이 이미 와서 케이크를 주문해 두셨습니다. 서연 씨, 축하합니다. 변호사님이 환하게 웃으며 케이크를 보여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서연은 앉으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고급스러운 카페였고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어요. 점심시간이 막 끝날 무렵이라 직장인들이 커피를 사러 오는 시간이었죠. 변호사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관리소장이 급하게 카페로 들어왔습니다. 건물주님, 관리소장이 거의 90도로 허리를 굽히며 인사했어요. 목소리가 카페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공식적으로 건물주가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건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언제든 필요하신 것 있으시면 말씀만 해주세요. 그 순간이었어요. 로비 쪽에서 띵 소리가 나며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커피를 손에 들고 나오던 강민호가 서연을 봤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민호의 발걸음이 멈췄어요. 눈이 점점 커지더니 입이 벌어졌습니다. 서연아? 관리소장이 민호를 보더니 더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 8층 이정우 대표님이시죠? 새로운 건물주님이십니다. 인사드리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민호 손에서 커피가 떨어졌어요. 쿵, 종이컵이 바닥에 떨어지며 커피가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뭐라고요?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새로운 건물주라니까요. 오늘부터 우리 빌딩의 주인이십니다. 관리소장은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계속 말했어요. 참, 대표님, 임대료 계좌번호 변경 받으셨죠? 이번 달부터는 새 계좌로 입금하셔야 합니다. 민호가 서연을 보며 입을 떼려고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마치 목이 막힌 것처럼요. 서연아, 이게 무슨...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갑게 민호를 바라봤을 뿐이에요. 마치 처음 보는 사람을 보듯이요. 너 내가 건물주라고? 민호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이마에 식은땀이 맺히는 게 보였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말 좀 해봐. 민호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카페에 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이쪽을 쳐다봤어요. 대표님, 왜 그러십니까? 관리소장이 당황했습니다. 이 여자가 건물주라고? 이 여자가? 민호가 서연을 가리키며 히스테리를 부렸어요. 네, 그렇습니다. 박서연 건물주님이십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또 사람들이 내렸습니다.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그리고 유진이었어요. 민호야, 무슨 일이야? 여기서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있어? 시어머니가 다가오다가 서연을 보고 멈췄습니다. 관리소장이 또 큰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모님, 이분이 새로운 건물주님이십니다. 뭐? 시어머니가 비명을 질렀어요. 무슨 소리야? 이게 무슨... 시아버지도 얼어붙은 표정으로 서연을 쳐다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이 건물의 소유주는 박서연님이십니다. 관리소장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시어머니가 휘청거렸습니다. 시아버지가 부축했지만 그 역시 얼굴이 창백했어요. 서연은 변호사님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변호사님 가시죠. 네, 그러시죠. 두 사람은 그대로 걸어 나왔어요. 뒤에서 민호와 시댁 식구들이 뭐라고 소리치는 게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서연아, 야, 박서연, 당장 돌아와.
이게 무슨 짓이야? 하지만 서연은 그냥 걸었어요. 차갑게, 당당하게요. 빌딩 밖으로 나오자 변호사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정말로 시작이군요. 네, 이제 시작이에요. 택시를 잡으려는데 뒤에서 민호가 뛰어나왔어요. 서연아. 민호가 숨을 헐떡이며 서연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손 놓으세요. 서연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서연아, 제발 설명 좀 해줘. 뭐가 어떻게 된 거야? 더 이상 제게 말 걸지 마세요. 앞으로는 변호사님을 통해서만 연락하겠습니다. 뭐? 변호사? 민호가 변호사님을 쳐다봤습니다. 이혼 서류 준비해 주세요, 변호사님. 서연이 조용히 말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이 대답하셨습니다. 이혼? 서연아, 너 정신 나갔어? 정신 나간 건 당신이에요. 당신 어머니가 여직원과 아이부터 가지라고 했죠. 어서 그렇게 하세요. 민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걸 들었어? 다 들었어요. 격에 맞지 않는 며느리를 버리고 치과 의사 딸이랑 재혼하세요. 축하해요. 아, 그리고 이번 달부터 임대료는 꼭 제 계좌로 입금하세요. 연체되면 연체료 붙어요. 택시가 왔습니다. 서연은 변호사님과 함께 택시에 탔어요. 민호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택시가 출발하자 핸드폰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민호였죠.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계속 왔어요. 서연아, 제발 전화 받아. 우리 얘기 좀 하자. 이건 오해야, 제발. 모두 무시했습니다. 변호사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이제 정말 끝까지 가시는 거군요. 네, 끝까지 갈 거예요. 창밖을 바라보며 서연은 다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진짜 복수는 지금부터예요. 빌딩 로비에서의 충격적인 만남 이틀 후였습니다. 서연은 변호사에게서 급한 전화를 받았어요. 서연 씨, 8층 CCTV 영상을 확인해 봤는데요.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변호사 사무실로 가는 택시 안에서 서연은 불안했습니다. 무엇을 발견했기에 이렇게 급하게 연락한 걸까요? 사무실에 도착하자 변호사님이 노트북을 켜두고 기다리고 계셨어요. 앉으세요, 서연 씨. 변호사님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관리소장에게 지난 석 달간 8층 복도 CCTV를 요청했어요. 이혼 소송에 필요할 거라고 판단해서요. 화면에는 8층 복도가 보였습니다. 날짜는 한 달 전이었어요. 회사 문이 열리고 민호와 최유진이 나왔습니다. 주변을 살피더니 민호가 유진의 허리에 손을 올렸어요. 유진이 민호의 가슴에 손을 대고 웃고 있었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변호사님이 다른 영상을 틀었습니다. 이번엔 2주 전 날짜였어요. 야근 시간인지 복도에 사람이 없었습니다. 비상계단 문이 열리고 두 사람이 나왔어요. 옷이 흐트러져 있었고 유진은 머리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주먹을 꽉 쥐니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어요. 더 있습니다. 변호사님이 마지막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사무실 안에서 찍힌 것 같았어요. 회의실 유리문 너머로 두 사람이 보였습니다. 시어머니 강정희도 함께 있었어요. 소리는 없지만 입모양을 보면 대충 짐작할 수 있어요. 시어머니가 유진의 손을 잡으며 무언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민호가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빨리 아이를 가지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이 조용히 말했어요. 서연은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이제는 울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오후 서연은 결심했습니다. 변호사님, 관리소장님 연락처 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죠. 그런데 무슨 일이세요? 제가 직접 조치를 취하고 싶어요. 관리소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소장님, 오늘부터 8층만 단전 단수 조치해 주세요. 네, 단전 단수요? 관리소장의 목소리가 놀란 것 같았어요. 월세를 내지 않는 임차인에게는 그럴 권리가 있어요. 계약서에도 명시되어 있고요. 하지만 너무 강경한 조치 아닌가요? 아니에요. 정당한 권리 행사예요. 그리고 어떻게 대응하는지 계속 지켜봐 주세요. 보고 부탁드려요. 알겠습니다. 관리소장의 목소리가 불안해 보였지만 서연은 단호했습니다. 이건 필요한 조치였어요. 그날 오후 2시 8층의 전기와 물이 끊어졌습니다. 1시간 후 관리소장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건물주님, 8층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전기와 물이 끊기자 직원들이 모두 당황해서 나갔고요. 지금은 시댁 가족분들만 남아 계십니다. 그래서요? 제게 당장 전기와 물을 복구하라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요. 경찰에 신고해도 소용없어요. 월세 안 낸 임차인에 대한 정당한 조치니까요. 시어머님께서 직접 찾아와서 고함을 지르시는데요. 무시하세요. 어떻게 버티는지 계속 지켜봐 주세요. 다음 날 아침 관리소장에게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건물주님, 이 사람들 정말 대단합니다. 무슨 일인데요? 8층에 올라가 봤는데 믿기 어려운 광경이었습니다. 어떤가요? 생수병으로 손을 씻고 양치를 하고 있더군요. 그리고 화장실 물이 안 내려가서 악취가 정말 지독합니다. 상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그들이 선택한 거예요.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 것 같나요? 글쎄요. 며칠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주일은 못 갈 겁니다. 직원들도 출근을 안 하고 있고요. 화장실 악취 때문에 다른 층에서도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른 층 민원은 제가 직접 사과드릴게요. 계속 지켜봐 주세요.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서연은 변호사님께 부탁했어요. 변호사님, 최유진 부모님 정보 알아봐 주실 수 있나요? 부모님 정보요? 무엇 때문이죠? 치과를 운영하신다고 들었는데 정확한 위치를 알고 싶어서요. 변호사님이 잠시 침묵하시더니 조심스럽게 물으셨습니다. 혹시 직접 찾아가실 생각이신가요? 네, 그들의 딸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려드려야죠. 서연 씨, 그건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절대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않을 거예요. 그저 사실만 전달할 뿐이에요. 며칠 후 변호사님께서 치과 주소를 보내주셨습니다. 강남의 한 고급 빌딩에 있는 치과였어요. 서연 씨, 제가 함께 가는 게 어떨까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요. 변호사님께서 함께 가주시면 정말 감사하죠. 그날 오후 두 사람은 치과로 향했습니다. 고급스러운 치과였어요. 접수 직원에게 말했어요. 원장님을 뵙고 싶은데요. 진료 예약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 왔어요. 최유진 씨 부모님 되시죠? 직원이 잠시 당황하더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6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분이 나오셨어요. 흰 가운을 입고 계셨습니다. 저를 찾으셨다고요? 네, 따님 유진 씨에 관해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원장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조용히 이야기할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다른 환자분들이 계셔서요. 원장님이 우리를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원장 부인으로 보이는 분도 함께 들어오셨어요. 저는 유진 씨가 다니고 있는 회사 대표의 아내입니다. 네. 최 원장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따님이 정말 일도 잘하시고 회사 일에 아주 집중을 잘하시더라고요. 최 원장 부인이 뿌듯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아이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하네요. 우리 딸이 워낙 성실해서요. 특히 우리 남편한테 아주 집중을 잘하시더라고요. 아이를 먼저 가지려고 할 정도로요. 순간 상담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최 원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따님과 제 남편이 불륜 관계예요. 회사에서 들은 대화로는 빨리 아이를 가져서 결혼하려고 계획 중이시더라고요. 이게 무슨 소리야? 최 원장 부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사실이에요. 증거도 다 있고요. 변호사님이 서류 가방에서 CCTV 사진들을 꺼내셨어요. 최 원장이 사진들을 보더니 뒷목을 잡았습니다. 이게 대체... 원장님은 자신의 가슴을 몇 번 치더니 말했어요. 제가 딸을 잘못 키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최 원장이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님, 일어나세요. 변호사님이 급히 그를 일으키려 했어요. 원장님, 일어나세요. 하지만 최 원장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딸이 그런 짓을 하다니. 제가 딸 교육을 잘못했습니다. 최 원장 부인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당장 그 회사 그만두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딸을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최 원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당장 오늘 집으로 돌아오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접 사과하게 하겠습니다. 사과는 필요 없어요. 대신 위자료 소송이 진행될 거예요. 변호사님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최 원장 부인이 서류를 받아들며 고개를 숙였어요. 당연히 책임지겠습니다. 얼마든지요. 치과를 나오며 변호사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부모님들은 정말 충격을 받으신 것 같네요. 사람은 부모와 다를 수 있죠. 환경만으로 모든 게 결정되는 건 아니니까요. 차에 타고 가는 길에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관리소장이었어요. 건물주님, 8층에서 항복했습니다. 뭐라고요? 방금 시어머님께서 직접 찾아와서 월세를 내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밀린 연체료도 모두 내겠다고요. 알겠어요. 월세가 입금되는 걸 확인한 후에 복구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1시간 후 변호사님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서연 씨, 방금 월세 전액과 연체료를 입금했습니다. 좋아요. 관리소장님께 전기랑 물 복구하라고 전해주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빌라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강남의 빌딩들이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결국 그들이 항복한 거예요. 단 사흘 만에요. 어디까지 버틸지 봤더니 고작 사흘이네요. 웃음이 나왔지만 차갑고 냉정한 웃음이었습니다. 그들이 서연을 무시하고 깔볼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무릎을 꿇다니요. 창밖을 바라보며 서연은 다짐했어요.
이제부터 매달 똑같은 일이 반복될 거예요. 당신들이 저를 무시한 5년 동안 매달 똑같이 고통받을 거라고요. 그리고 천천히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최유진이 부모에게 끌려가듯 퇴사한 다음 날이었습니다. 서연은 변호사 김정호에게서 급한 전화를 받았어요. 서연 씨, 8층 회사에서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유진 씨가 퇴사할 때 머리카락이 엉망으로 잘려 있었다고 하더군요. 머리카락이요? 서연은 순간 최 원장 부부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렇게 정직하고 떳떳해 보이시던 분들이 딸에게는 그렇게까지 하셨다니요. 마치 가위로 막 자른 것처럼요. 부모님께서 정말 강하게 대응하신 것 같습니다. 그게 다가 아닙니다. 변호사님의 목소리가 무거워졌어요. 회사 안에 소문이 퍼졌다고 합니다. 무슨 소문이요? 대표의 불륜과 건물주와의 관계요. 직원들 사이에서 모든 게 다 알려졌답니다. 서연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래서요? 기존에 불만이 있던 직원들이 하나둘씩 퇴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회사 분위기가 완전히 엉망이 됐다고 하더군요. 당연한 일이었죠. 남편이 자초한 일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변호사님의 목소리가 더욱 낮아졌어요. 뭔데요? 이렇게 회사가 어수선한 틈을 타서 회계 담당자가 회사 돈을 들고 도주했습니다. 얼마나요? 10억 원입니다. 서연은 숨이 멎을 뻔했어요. 10억 원이면 정말 큰 금액이었습니다. 어제 발견됐다고 하는데 이미 동남아 어딘가로 떠났을 거라고 하네요.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서연이 빌라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는데 경비실에서 인터폰이 울렸어요. 방문객이 오셨는데요. 누군데요? 남편분과 시어머님이라고 하십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서연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주인 확인 없이는 올려보낼 수 없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경비원이 물었어요. 인터폰으로 연결할까요? 아니면 내보낼까요? 서연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언젠가는 그들과 끝을 내야 했어요. 계속 피할 수만은 없었죠. 물러서지 않고 정면으로 맞서자고 생각했습니다. 올려 보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몇 분 후 초인종이 울렸어요. 서연은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민호와 시어머니 강정희가 서 있었어요. 둘 다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 민호의 셔츠는 구겨져 있었고 시어머니의 화장도 번져 있었어요. 들어오세요. 서연은 차갑게 말하며 문을 열어줬습니다. 그들이 안으로 들어와 거실을 보는 순간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고급 가구들, 샹들리에, 대리석 바닥이요. 모든 게 그들의 집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화려했습니다. 와, 정말. 민호도 멍한 표정으로 집안을 구경했어요. 앉으세요. 서연은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시어머니가 소파에 앉으려다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어요. 서연아, 제발 우리를 살려줘. 뭐 하시는 거예요? 제발 민호랑 회사를 살려줘.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평소에 그렇게 당당하고 오만하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무슨 소리예요? 회계 담당자가 돈을 들고 도망갔어. 회사가 완전히 빈털터리가 됐단 말이야. 그건 서연이 알 바 아니었습니다. 직원들 월급도 못 줘서 아파트에 압류가 걸렸어. 물건 대금도 못 내서 거래처에서 소송 걸었고
시어머니가 바닥에 이마를 찍었습니다.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가기 직전이야. 제발 도와줘. 민호도 무릎을 꿇었어요. 서연아, 우리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줘. 일어나세요. 서연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제가 왜 당신들을 도와줘야 하는데요? 우리 부부잖아. 가족이잖아.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부요? 가족이라고요? 서연은 웃음이 나왔어요. 유진 씨랑 아이 가지려고 했잖아요. 이제 와서 무슨 부부예요? 그건 정말 미안해, 정말.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엄마 장례식 때는 어디 계셨죠? 제주도에서 놀고 계셨죠?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이제 와서 가족이라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서연아, 제발. 민호가 서연의 다리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손 떼세요. 서연의 목소리가 더욱 차갑게 변했어요. 서연아, 우리 다시 시작하자. 응? 내가 정말 잘할게. 유진 일도 정말 실수였어. 실수요? 나가세요. 안 나가시면 경찰 부를 거예요. 서연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서연아, 마지막으로. 민호가 다시 한번 애원했지만 서연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나가세요. 당신들이 스스로 만든 일이에요. 스스로 판 함정에서 알아서 나오세요. 서연은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변호사님을 통해서만 연락하세요. 개인적으로 찾아오시면 경찰 부를 거예요. 민호와 시어머니가 마지못해 일어났습니다. 문을 닫자 복도에서 시어머니가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게 뭐야? 이게 무슨 일이야? 점점 멀어지는 발소리를 들으며 서연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두려움 때문은 아니었어요. 분노와 슬픔, 그리고 묘한 해방감이 뒤섞인 감정이었습니다. 2주 후 이혼 소송 당일이었습니다. 서연은 법정에 들어서며 떨리는 마음은 없었어요. 오히려 담담했습니다. 이미 결과는 정해진 거나 다름없었으니까요. 민호는 초췌한 모습으로 앉아 있었어요. 변호사도 없이 혼자였습니다. 아마 변호사 비용도 없었나 봐요. 재판은 예상대로 진행됐습니다. 변호사님이 준비한 증거들이 제출됐어요. CCTV 영상, 녹음 파일, 유진과의 대화 내용까지요. 모든 것이 명확했습니다. 판사님이 판결문을 읽었어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피고의 불륜 행위가 명백히 입증되었으며 원고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한다. 이혼이 확정된 순간이었습니다. 법정을 나오는데 민호가 다가왔어요. 서연아, 할 말 없어? 서연은 민호를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정말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어요. 하지만 서연은 돌아서서 걸어 나왔습니다. 변호사님이 옆에서 말씀하셨어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서연 씨. 변호사님 덕분이에요. 정말 감사합니다. 며칠 후 민호의 회사는 결국 폐업했습니다. 관리소장님께서 연락을 주셨어요. 남편분 회사는 오늘로 완전히 철수했습니다. 그래요? 네, 지금 사무실이 텅 비어 있습니다. 한번 보러 오시겠습니까? 서연은 빌딩으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8층에 올라가니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책상도 의자도 컴퓨터도 모든 게 사라졌습니다. 텅 빈 사무실을 걸어 다니며 서연은 생각했어요.
정말 끝났구나. 기쁨보다는 허탈함이 밀려왔습니다. 이게 서연이 원했던 결말이었나요? 아니, 원했던 건 맞았어요. 하지만 막상 이렇게 되고 나니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저 멀리 서울 시내가 보였습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해야겠어요. 과거에 매달려 있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앞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다음 날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했어요. 스타트업 회사였는데 젊고 패기 있는 대표님이셨습니다. 좋은 공간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세요. 좋은 일 있을 거예요. 계약을 마치고 나오는데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지? 300억짜리 빌딩의 주인이 됐지만 정작 제 꿈은 뭐였을까요? 그날 밤 엄마가 남겨두신 앨범을 다시 펼쳐봤습니다. 엄마와 함께 찍은 사진들, 서연이 어렸을 때 사진들이요. 그 중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초등학교 졸업식 날 사진이었습니다. 뒷면에 엄마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우리 서연이 대학까지 꼭 보내고 싶어. 공부 열심히 하는 우리 딸이 너무 자랑스러워. 그 글을 보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 서연은 공부를 하고 싶었어요. 대학에 가고 싶었고 배우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돈이 없어서 대학을 중퇴했었죠. 그 꿈을 이제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혼이 확정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서연은 엄마가 남겨주신 빌라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 커피를 마시고 창밖을 바라보는 게 전부였습니다. 300억짜리 빌딩에서 매달 임대료가 들어왔지만 뭔가 허전했어요. 복수는 완성했지만 그 다음이 없었던 거예요. 어느 날 오후 서연은 빌라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커피 잔을 손에 들고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어요. 이제 뭘 하지? 그 생각만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민호와 시댁은 완전히 무너졌고 회사도 폐업했습니다. 복수가 끝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았어요. 서연은 커피 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차가운 대리석 테이블에 잔이 닿는 소리가 났어요. 똑 작지만 선명한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가 텅 빈 거실에 울려 퍼졌어요. 서연은 일어나 엄마 방으로 걸어갔습니다. 침대 옆 서랍을 열었어요. 그 안에는 엄마가 남겨두신 앨범이 있었습니다. 낡은 가죽 표지의 앨범이었어요. 서연은 앨범을 꺼내 침대에 앉았습니다.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어요. 첫 장에는 서연이 초등학생이던 시절 사진이 있었습니다. 엄마와 함께 놀이공원에 갔던 날이었어요. 두 사람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다음 장에는 중학교 입학식 사진이 있었어요. 새 교복을 입은 서연이 쑥스럽게 웃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옆에서 자랑스럽게 서연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페이지를 넘기다가 한 장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식 사진이었어요. 학사모를 쓴 서연과 엄마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뒷면에 엄마의 글씨가 있었어요. 파란색 볼펜으로 쓴 글씨였습니다. 우리 서연이 대학까지 꼭 보내고 싶어. 공부 열심히 하는 우리 딸이 너무 자랑스러워. 서연이가 원하는 거라면 뭐든지 이뤄졌으면 좋겠어.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는 그렇게 생각하고 계셨구나. 하지만 서연은 대학을 중퇴했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돈이 없어서 학교를 그만뒀었죠.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직도 기억났습니다. 도서관에서 책을 읽으며 울었던 날들이요. 친구들은 캠퍼스를 거닐고 있을 때 서연은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었어요. 그래, 나는 공부가 하고 싶었어. 서연은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배우고 싶었고, 성장하고 싶었고,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복수가 아니라 그게 진짜 서연이 원했던 거였습니다. 엄마가 남겨주신 건 단순히 돈이 아니었어요. 새로운 시작의 기회였던 거죠. 서연은 앨범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을 하늘이 맑고 높았어요. 다음 날 아침 서연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설레는 느낌이었어요. 노트북을 켜고 대학교 홈페이지를 검색했습니다. 사회복지학과요. 사람을 돕는 일을 배우고 싶었어요. 서연처럼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입학 원서를 작성하며 서연은 미소 지었어요. 35년 만에 다시 학생이 되는 거예요. 일주일 후 대학교 입학처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서연 씨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정말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네, 다음 주 월요일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해 주시면 됩니다. 전화를 끊고 서연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기쁨과 설렘과 약간의 두려움이 뒤섞인 감정이었습니다. 35살의 대학생이라니. 하지만 나이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배우고 싶다는 마음이 가장 중요한 거였습니다. 변호사 김정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변호사님, 저 대학에 합격했어요. 정말요? 축하합니다, 서연 씨. 변호사님의 목소리가 환했습니다. 사회복지학과예요. 사람을 돕는 일을 배우고 싶어서요. 정말 좋은 결정이십니다. 법적인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그날 오후 서연은 학교 근처를 걸어봤습니다. 캠퍼스는 넓고 아름다웠어요. 은행나무가 노랗게 물들어 있었고 학생들이 웃으며 걸어다니고 있었습니다. 나도 곧 저들처럼 이곳을 다니게 되는구나. 서연은 벤치에 앉아 캠퍼스를 바라봤어요. 가을 바람이 불어와 머리카락을 스쳤습니다. 상쾌하고 시원한 바람이었어요. 그날 저녁 서연은 엄마 묘소를 찾아갔습니다. 오랜만에 가는 길이었어요. 묘지는 서울 외곽 조용한 곳에 있었습니다. 언덕을 올라가니 엄마의 묘비가 보였어요. 김혜숙, 그리고 생년월일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서연은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가져온 국화 꽃다발을 내려놓았습니다. 하얀 국화 꽃잎이 바람에 살랑거렸어요. 엄마, 잘 지내고 있어요? 서연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복수는 다 끝났어요. 민호랑 시댁은 완전히 무너졌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속이 시원하지 않더라고요.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을 흔들었습니다. 마치 엄마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생각했어요.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요. 엄마가 남겨주신 앨범을 보다가 깨달았어요. 나는 배우고 싶었고 누군가를 돕고 싶었다는 걸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저 대학에 합격했어요. 사회복지학과요. 사람 돕는 일을 배우려고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슬픔의 눈물은 아니었습니다. 엄마가 물려주신 것들로 좋은 일 하고 싶어요. 엄마가 원했던 것처럼 대학도 다니고요. 그리고 저처럼 힘든 사람들을 도울 거예요.
바람이 다시 불어왔습니다. 서연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는 것 같았어요. 복수는 했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이제는 앞을 보고 살려고요, 엄마. 서연은 일어나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차가운 돌의 감촉이 손에 느껴졌어요. 고맙고 사랑해요, 엄마. 엄마가 남겨주신 사랑으로 저도 누군가에게 사랑을 나눠줄게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고 있었어요. 서연은 천천히 언덕을 내려왔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복수가 아니라 희망을 품었을 때 비로소 자유로워지는 거였어요. 차에 타고 빌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보였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야. 서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복수는 끝났지만 서연의 인생은 이제 막 시작이었어요. 빌라에 도착해서 엄마 방에 들어갔습니다. 앨범을 다시 꺼내 졸업식 사진을 봤어요. 엄마, 약속 지킬게요. 대학 졸업하고 좋은 사람이 될게요. 사진을 가슴에 안고 서연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었어요. 꿈속에서 엄마가 나타나 미소 지었습니다. 잘했어, 우리 딸. 이제 행복하게 살아. 다음 날 아침 서연은 상쾌하게 일어났습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학교 가방을 준비하고 거울을 봤어요. 거울 속 서연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복수에 가득했던 눈빛이 이제는 희망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좋아, 이제 시작이야. 서연은 집을 나섰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쏘고 있었어요.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것처럼요. 개강 첫날이었습니다. 서연은 새 가방을 메고 캠퍼스를 걸었어요. 35살의 나이에 대학생이 되다니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강의실 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섰어요. 안에서는 이미 학생들이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학생들이었어요. 괜찮을까? 순간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용기를 내어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빈자리를 찾아 조용히 앉았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여학생이 환하게 웃으며 말을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지민이에요. 안녕하세요. 박서연입니다. 언니세요? 편하게 말 놓으세요. 지민은 20살이었고 서연보다 15살이나 어렸습니다. 하지만 나이 차이는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언니, 사회복지학과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사람을 돕고 싶어서요.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에게요. 와, 멋있다. 저도 그래서 이과 왔어요. 두 사람은 금방 친해졌습니다. 수업이 시작되고 교수님이 들어오셨어요. 사회복지란 무엇일까요? 교수님의 질문에 서연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것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모든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일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서연의 가슴이 뛰었어요. 바로 이거였습니다. 서연이 하고 싶었던 일이요. 학기가 절반쯤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서연은 수업을 마치고 빌딩을 방문했어요. 관리소장을 만나러 갔습니다. 소장님, 빌딩에 빈층이 있나요? 10층이 다음 달에 계약 만료됩니다. 그럼 그 층을 제가 직접 사용하고 싶어요. 무슨 용도로 쓰실 건가요? 교육센터를 열려고 해요. 서연은 며칠 동안 생각해온 계획을 말했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배움의 기회가 적었던 사람들을 위한 무료 취업 교육이요. 컴퓨터 활용, 영어, 면접 준비 같은 거요. 취업에 필요한 모든 걸 무료로 가르쳐 주고 싶어요. 관리소장이 감동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좋은 일이시네요. 제가 도와드릴 일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서연은 김정우 변호사에게도 전화를 걸었어요. 변호사님, 제가 교육센터를 열려고 하는데 도와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죠. 법인 설립부터 운영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한 달 후, 희망 취업교육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엄마가 남겨주신 빌딩 10층에 만든 교육 공간이었어요. 밝은 형광등 아래 책상과 의자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컴퓨터가 10대 설치되어 있었어요. 벽에는 희망 취업교육센터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첫날 20명의 수강생이 왔어요. 모두 서연의 눈빛과 비슷한 간절함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이 센터를 운영하는 박서연입니다. 서연은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저도 여러분처럼 어려운 시기를 겪었어요. 돈이 없어서 대학을 중퇴했고 좋은 기회를 많이 놓쳤죠. 수강생들이 공감하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서 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작지만 따뜻한 박수 소리가 교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교육센터는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입소문이 나면서 수강생이 100명을 넘었어요. 서연도 대학에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낮에는 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저녁에는 센터를 운영했어요. 바쁘지만 행복했습니다. 진짜 서연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변호사님이 좋은 소식을 전해주셨어요. 서연 씨, 교육센터 수료생 중에서 벌써 15명이 취업에 성공했답니다. 정말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그중 한 분은 대기업에도 들어갔다고 하더군요. 가슴이 뭉클했어요. 서연이 만든 작은 센터가 사람들의 인생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센터에 한 수강생이 찾아왔어요. 40대 중반의 남성이었습니다. 선생님, 저 합격했어요. 그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정말 합격했어요, 제가요. 축하해요. 정말 축하해요. 서연은 그를 안아주었습니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본인이 열심히 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선생님이 없었으면 저는 여전히 방황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의 말을 들으며 서연은 깨달았습니다. 이게 진짜 서연이 원했던 거였어요. 복수가 아니라 희망이요. 미움이 아니라 사랑이었습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서연은 택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엄마가 남겨주신 건 단순히 재산이 아니었어요. 새로운 시작의 기회였고 진짜 제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서연은 대학 2학년을 마치고 있었어요. 교육센터는 더욱 확장되어 다른 지역에도 분원을 낼 계획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서연은 엄마 묘소를 다시 찾았어요. 가을이었고 낙엽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엄마, 잘 지내고 있어요. 엄마가 남겨주신 것들로 좋은 일 하고 있어요. 교육센터에서 벌써 50명이 넘게 취업했어요. 엄마가 원했던 것처럼 대학도 다니고 있고요. 바람이 불어와 서연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습니다.
이제는 앞을 보고 살고 있어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을 하면서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어요. 서연은 일어나 묘비를 한 번 더 쓰다듬었습니다. 고맙고 사랑해요, 엄마. 엄마가 남겨주신 사랑으로 저도 누군가에게 희망을 나눠주고 있어요. 언덕을 내려오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서연은 미소 지으며 걸었어요. 복수가 아니라 희망을 선택했을 때 진정한 자유를 얻었습니다. 빌라로 돌아와 거울을 봤어요. 거울 속 서연은 1년 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복수에 가득했던 눈빛 대신 희망과 사랑이 담겨 있었어요. 잘했어, 서연아.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대학 강의실에서였습니다. 교수님이 발표를 시키셨어요. 박서연 학생, 본인의 사회복지 실천 사례를 발표해 주시겠어요? 서연은 앞으로 나가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희망 취업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배움의 기회를 놓친 분들에게 무료로 교육을 제공하고 있어요. 학생들이 관심 있는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1년 동안 50명이 넘는 분들이 취업에 성공하셨고요. 이제는 다른 지역으로도 확장할 계획입니다. 교수님이 감동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정말 훌륭한 실천 사례입니다. 여러분, 박서연 학생에게 박수를 보내주세요. 강의실이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지민이 다가왔어요. 언니, 진짜 대단해요. 고마워, 지민아. 언니 보면서 저도 배워요. 나중에 저도 언니처럼 사람 돕는 일 하고 싶어요. 그럼 우리 함께 하자. 두 사람은 캠퍼스를 걸으며 미래를 이야기했습니다.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어 떨어지고 있었어요. 서연은 엄마의 사진을 꺼내 바라봤습니다. 엄마, 행복해요. 진짜로요. 사진 속 엄마도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을 거예요. 당당하게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겁니다. 그게 바로 엄마가 바랐던 삶이었고 서연이 선택한 길이었으니까요.